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3년차 여성이에요. 누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엄마가 없는 사람이라고요. 모르긴 해도 저만큼 그 말을 뼈저리게 실감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는 10살 때 엄마랑 헤어진 뒤로 불과 얼마 전까지도 엄마 정을 못 받고 살아왔어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엄마가 집을 나가셨거든요. 어린 시절 제 기억 속 부모님은 늘 다투셨어요. 아빠가 하시던 일이 잘 안 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싸우는 날이 더 잦아졌고, 술에 취해 폭력을 휘두르는 아빠 때문에 엄마는 얼굴에 멍이 가시지 않았었죠. 그런 날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늘 반갑게 저를 맞아주시던 엄마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뒤늦게서야 엄마가 집을 나갔다는 사실을 안 저는 엄마를 따라가겠다고 발을 동동 구르며 울먹였어요. 그러자 친할머니가 호통을 치시더군요. 울 거 없다. 너 싫다고 버리고 나간 애미는 뭐하러 찾아? 어휴, 독한 년. 어떻게 서방이랑 자식까지 버리고 집 나갈 생각을 해? 독해도 이렇게 독한 년이 있을까? 앞으로 너도 네 엄마 찾을 생각 말고 네 아빠 잘 챙길 생각이나 해. 한창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할 나이에 엄마와 생이별을 한 저는 더 이상 집에서 어리광조차 부릴 수 없게 되었어요. 엄마가 집을 나가신 이후로 저희 집은 많은 게 달라졌어요. 가장 눈에 띄게 바뀐 건 밥상이었죠. 따뜻한 국과 찌개가 있던 자리엔 시장에서 사온 밑반찬과 김이 놓였고, 그나마도 여의치 않을 땐 컵라면과 빵이 주식이 되었어요. 친구들은 급식이 맛이 없다고 투정을 부리며 남기곤 했는데 저한테는 급식이야말로 제가 먹을 수 있는 최고의 한 끼였어요. 가끔 친할머니가 김치와 밑반찬 등을 가져다 주시긴 했지만 솔직히 입에 맞지도 않고 그나마도 얼마 가지 않아 바닥이 나곤 했어요. 먹는 것 외에 빨래며 청소, 그 밖의 집안일들은 아빠가 도맡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일 때문에 휴일에 몰아서 하다 보니 깨끗한 옷과 실내화를 기대하기는 힘들었어요. 그 당시 아빠 머리가 시원치 않아서 도우미 아줌마를 부를 형편이 안 되니 어쩔 수 없었죠. 하는 수 없이 제가 어깨너머로 보고 배운 대로 세탁기도 돌리고 설거지도 했지만 어디 어른 손만 하겠어요? 친할머니는 저희 집에 오실 때마다 집안 꼴을 보시고는 한 소리를 하셨어요. 아이고, 내가 못 살아. 집안 꼴이 돼지우리가 따로 없네. 이놈의 기집애야. 집안 꼴이 이게 뭐냐? 네 애비는 밤낮으로 돈 버느라 죽을 똥살똥하는데 딸내미가 돼선 집안 살림도 하나 못해. 내가 네 나이 땐 밥이며 빨래는 물론 어린 동생들까지 챙기고 살았다. 치애미 닮아서 지 아빠 불쌍한 것도 모르는 못돼 처먹은 년 같으니라고. 애미나 딸년이나 내 새끼 등골 빼먹고 사는 것밖에 모르지. 제 딴엔 한다고 하는데도 할머니는 늘 저희 엄마까지 들먹이며 타박이셨고, 그럴수록 저는 친할머니와 거리를 두게 되었어요. 다행히 얼마 뒤 아빠가 하는 일이 나아져서 벌이가 전보다 좋아지자 도우미 아주머니를 부르게 되었고, 먹는 것도 전보다 나아지게 됐어요. 친할머니도 전보다 덜 찾아오셨고요. 그렇게 시간은 지나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이던 어느 날 아빠가 평소와 달리 일찍 집에 돌아오셨더라고요. 그리고는 제 방에 들어와 뜬금없이 엄마가 보고 싶지 않냐고 물었어요. 제 눈치를 살피는 아빠를 보니 저도 모르게 속에 없는 말이 나왔어요. 나 싫다고 버리고 간 엄만데 내가 왜 보고 싶겠어? 그런 엄마 나도 싫어. 그러자 아빠는 어두운 표정으로 고개를 떨구고 말했어요. 혜진아, 너희 엄마 너무 미워하지 마. 엄마가 너 미워서 집 나간 거 아니야. 아빠가 미워서 그런 거지. 그리고 엄마가 너 버린 거 아니야. 아빠가 혼자 버려지는 게 두려워서 너 두고 가라고 했던 거야. 아빠의 그 말에 정신이 확 드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엄마가 날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혜진아, 그래서 말인데 언제까지 네가 엄마 없이 살 수는 없잖아. 그래서 아빠가 엄마를 데려올까 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해? 엄마가 온대? 언제? 혜진이가 원하면 아빠가 내일이라도
당장 데려올게. 엄마가 다시 온다는 말에 너무 기뻐서 그날 밤 한숨 못 잤어요. 그런데 네가 혜진이구나. 예쁘게 생겼네. 오늘부터 아줌마가 혜진의 엄마야. 우리 앞으로 잘 지내보자. 우리 엄마가 돌아오시는 줄 알았는데 낯선 아줌마가 저희 집에 왔더라고요. 아빠가 말한 엄마는 제 친엄마가 아닌 새엄마였던 거예요. 새엄마는 저보다 3살 어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어찌나 장난이 심한지 집에 온 지 몇 분도 안 돼서 제 방을 난장판을 만들었어요. 그런데도 아빠는 혼내긴커녕 모처럼 집안이 북적거리는 게 사람 사는 집 같다며 좋아하시더군요. 저 하나 빼고 다들 들뜬 모습이었어요. 누가 봐도 다정한 가족의 모습이었죠. 그럴수록 저는 더 외로웠어요. 아빠는 몰랐겠지만 새엄마는 그리 좋은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아빠 앞에선 제게 방긋방긋 웃어주던 새엄마는 아빠가 없으면 웃음기 하나 없이 싸늘한 얼굴로 변했어요. 새엄마는 아빠가 안 계시는 낮에 집에 친구분들을 데려와 화투를 치거나 술판을 벌이셨어요. 그리고는 그럴 때마다 술주정하듯 제게 화를 내셨어요. 저기 집에만 보면 우라가 치밀어. 눈빛이 재수없단 말이야. 건방지게 눈 내리깔고 있는 것도 싫고 슬금슬금 눈치 보는 것도 짜증나. 너 하나만 없으면 우리 세 식구가 걱정 없이 살 수 있는데. 얘, 너 친엄마랑 연락은 하니? 네 엄마 보고 너 좀 데려가라고 그래. 너 때문에 집안 분위기가 우중충해진단 말이야. 아, 내 팔자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남의 자식까지 데리고 살아야 하냐고. 네 할머니가 그러는데 네가 그렇게 니네 엄마랑 닮았다며? 난 네 아빠가 너 볼 때마다 전차 떠올리는 것 같아서 싫어. 그냥 네가 알아서 꺼져주면 안 될까? 내 눈앞에 띄지 말란 말이야. 너만 보면 열불이 터진다고. 새엄마는 뭐가 그리 두려웠는지 아빠가 제 친엄마를 생각할까봐 전전긍긍했어요. 엄마를 닮은 저한테 화풀이를 할 정도로요. 혹여 아빠가 제 방에 들어와 단둘이 대화라도 나눌라 치면 어떻게 알고 득달같이 달려와 부녀간에 무슨 말을 하나 귀를 세우곤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고부터는 그런 의심병이 더 심해져서 대놓고 아빠랑 싸우기까지 했어요. 다 큰 딸년방에 왜 들어가? 할 말 있으면 나 있는 데서 하라고. 둘이 무슨 얘기했어? 내 욕했어? 사람 미치는 걸 볼 거야? 말해보라고. 히스테리에 가까운 새엄마 행동에 더는 제가 집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학교 근처에 원룸을 얻어서 혼자 살겠다고 했죠. 당연히 아빠는 반대했지만 새엄마 등살에 결국 허락을 해주셨어요. 집을 나와 살게 된 저는 지긋지긋한 새엄마 잔소리를 벗어나 살게 되니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 내 물건에 함부로 손대는 남동생도 없고 죄 지은 사람처럼 눈치 보고 살지 않아도 됐으니 천국이 따로 없었죠. 처음엔 하루가 멀다고 찾아오던 아빠도 시간이 지나자 차츰 발길이 뜸해졌고 명절에는 얼굴을 볼 정도로 사이가 멀어졌어요. 그러다 제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는 바람에 아예 서울로 집을 옮긴 이후로는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 정도로 소원해졌고요. 그러다 제가 대학교 3학년 가을에 비보가 날아들었어요. 아빠가 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거죠. 장례가 끝나자 새엄마는 작정한 듯 제게 그러시더군요. 혹여 유산을 바란다면 꿈도 꾸지 마. 네 아빠가 죽었으니 모든 재산은 배우자인 내가 상속받는 거야. 난 너한테 10원 한 장 줄 생각 없으니 지금 살고 있는 원룸도 비워줘. 생전에 네 아빠가 구해준 거니까. 그것도 다 유산 아니겠니? 그럼 저는 어떻게 살라고요? 저 유산 같은 건 바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 지금 사는 집만 건들지 말아주세요. 그럼 조용히 연 끊고 살게요. 얘 정말 웃긴 애네? 넌 양심도 없니? 넌 그동안 네 아빠 돈으로 대학도 가고 용돈 받아가며 서울에서 신나게 살았잖아. 내 아들은 대학도 못 보내서 고졸로 땡쳤는데 그만큼 키워준 거면 부모 노릇 할 만큼 한 거니까 더 욕심부리지 말고 앞으로 네 힘으로 살 궁리해. 들어보니 고시원인가 뭔가 하는 데는 보증금 없이도 들어가더라. 그 정도는 네가 벌어서 살 수 있잖아. 그동안 부모 덕에 편히 살았으면
이제는 네 힘으로 살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 앞으로는 집에 찾아올 거 없다. 너나 나나 서로 얼굴 보고 살 이유는 없는 사람들이니까. 기다렸다는 듯 저를 내쫓은 새엄마는 아빠 공장까지 팔고는 모든 재산을 들고 아들과 동네를 떠났어요.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사는 서울집으로 낯선 사람들이 찾아왔더라고요. 아빠 공장에서 일하시던 분들인데 퇴직금은 고사하고 월급도 못 받고 쫓겨났다며 돈 받으러 왔다더군요. 새엄마가 제 원룸 보증금 뺏어 받아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새엄마한테 전화를 했지만 제 전화는 받지도 않더라고요. 학생 신분에 가진 거라곤 월세 원룸인 전부인 저는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렀어요. 친할머니도 몇 년 전 돌아가신 데다 제 주변엔 친인척도 없어서 누구한테 도움받을 길이 없었으니까요. 악에 바친 공장 사람들은 당장이라도 원룸을 빼서 돈을 갚으라고 성화였고 저는 그들을 상대로 시달려야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랑 같은 층에 사는 복학생 오빠가 작정한 듯 다가와 그러더군요. 바보같이 당하지 말고 새엄마부터 찾아가서 유산 배분 받으세요. 그쪽한테도 상속지분 있으니까. 새엄마의 말과 달리 저한테도 아빠가 남긴 유산에 대한 권리가 있더라고요. 정확히 새엄마와 저 동생은 1.5대 1대1 비율로 유산을 받을 수 있었어요. 공장 사람들 월급을 제한 전 재산에서 그 비율로 받으면 되니까 제 원룸도 지킬 수 있고 그 외에 유산으로 돈도 더 받을 수 있게 되었죠. 물론 그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어요. 지 엄마도 버리고 간 년을 지금까지 딸이라고 키워줬더니 그 은혜를 이렇게 갚는 거니? 이러니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고 하지. 아주 못돼 먹은 년 같으니라고. 아주머니,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셔야죠. 아주머니가 언제 혜진이한테 엄마 노릇 해줬습니까? 혜진이 혼자 사는 집에 한 번이라도 찾아온 적 있어요? 없죠? 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자애를 혼자 타지에 보내놓고 나 몰라라 하면 안 되죠. 그게 무슨 부모입니까? 그리고요, 혜진이 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당연히 혜진이 몫이에요. 그걸 아줌마가 갈취한 거라고요. 한 번만 더 혜진이 앞에 나타나서 그딴 개소리 하시면 그땐 가만 안 있습니다. 법정에서 만나게 될 줄 알라고요. 그저 원룸 복도에서 몇 번 마주친 게 다였던 선배는 마치 제 보호자나 되는 것처럼 새엄마를 쏘아붙였어요. 그 덕에 돈을 안 내놓겠다고 난리를 피우던 새엄마는 결국 백기를 들었죠. 거기다 생각지도 못했던 것까지 도움을 주었어요. 혜진아, 혹시 너희 친어머니랑 만나볼 생각 있어? 전에 TV에서 보니까 걔 중에 유전자 등록을 해둔 사람들은 친부모를 찾기도 하더라고. 혹시 모르니까 너도 한번 해봐. 선배 말에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덕분에 유전자 등록까지 해두었어요. 얼떨결에 선배 도움으로 유산까지 받게 된 저는 백화점에 들러 선배한테 줄 선물로 명품 지갑을 샀어요. 밥 한 끼로 때울 일은 아니니까요. 지갑을 받은 선배는 이런 거 말고 밥이나 사라며 돌려주더라고요. 너 이제 그 돈 가지고 혼자 살아야 돼. 앞으로 널 도와줄 부모님도 없잖아. 그런데 돈을 이렇게 흥청망청 쓸래? 지갑은 백화점 가서 환불해. 난 그런 지갑 들고 다닐 만큼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그 지갑을 채울 돈도 없는 놈이라고. 정 고마우면 삼겹살이나 쏘든가. 결국 지갑은 환불했고 삼겹살을 사다가 선배랑 집에서 구워 먹었어요. 그 일 이후 선배와 저는 친한 오빠 동생 사이가 됐고 치킨을 시켜 먹거나 짜장면을 시켜 먹을 때 늘 같이 시켜 먹곤 했어요. 1인분 배달이 안 된다는 이유였지만 실은 서로에게 호감이 있었거든요. 남자 손이 필요한 일엔 오빠가 와서 도와주고 반찬이며 살림도구, 옷을 살 때는 제가 도움을 주곤 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한 뒤에도 우린 퇴근 후 옥상에 올라가 맥주를 마시며 하루를 마감하는 사이로 지냈어요. 누가 봐도 우리는 연인처럼 보였지만 정작 우리는 우리가 사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저 늘 곁에 있는 사람이라서 너무도 당연하게만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다 연애도 건너뛰고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건 오빠네 집에서 선을 보라고 닥달을 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 그 말을 들었을 땐 오빠가 장난을 하는 줄 알았어요.
요즘 세상에 선 봐서 결혼하는 사람이 어딨냐. 거짓말을 하려면 제대로 해. 애가 모르는 소리 하고 있네. 광고에도 나오잖아. 커플 매칭 회사들 말이야. 엄마가 더 나이 들기 전에 손주 한번 안아보시겠다고 나 몰래 가입했나 봐. 사진 보니까 너보다 훨씬 이쁘더라. 초등학교 선생이라나? 놓치기 아까운 자리라는데 나 이 선 볼까 말까?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오빠랑 나랑 무슨 사이라고. 알아서 해. 정말 후회하지 않겠어? 오빠의 마지막 말에 나도 모르게 가슴이 휑해지는 것 같았어요. 언제까지고 옆에 있어줄 것만 같았던 사람이 남의 남자가 되어 내 곁을 떠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니 이제야 오빠가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창피함도 무릅쓰고 제가 먼저 프로포즈를 했지 뭐예요. 어머님께는 내가 손주 안겨드리면 되잖아. 그러니까 손 보지 마. 그제 오빠는 피식 웃고는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당장 반지부터 사러 가자고 했어요. 그날 그렇게 커플링을 사서 낀 우리는 그 주 주말에 오빠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요. 수원에서 식당을 하시는 시부모님은 그리 까탈스러운 분들이 아니라서 당사자들이 좋다는데 더 기다릴 게 뭐 있냐시며 해를 넘기지 말고 바로 식 올리라고 하셨어요. 오빠를 통해 저희 집 사정을 알고 계셔서 결혼 준비는 시어머님이 많이 도와주셨어요. 친정이 없다는 게 이렇게 주눅드는 일인 줄 처음 알게 된 저로서는 시어머니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내 눈치 볼 거 없어. 따지고 보면 나도 고아야. 어릴 때 친정엄마가 세상 떠나시고 작년에 친정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셨거든. 부모 자리까지 자식이 책임지고 살 수는 없는 거잖니? 그러니까 우리 대연이랑 아들 딸 낳고 재미지게 살 생각만 하렴. 시부모한테 효도하겠다는 생각도 마라. 부모는 내 자식이 행복하게 사는 거 볼 수 있으면 그걸로 족하니까. 친정엄마 정을 못 받고 살아온 제게 어머님은 친정엄마 못까지 해주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만난 지 7년 만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시부모님은 가게 일이 바쁘시다는 핑계로 자주 내려오지 말고 명절에나 얼굴 보고 살자고 하셨지만 그게 다 저희들 편하게 해주시려고 일부러 그러신다는 건 알고 있었어요. 저희 부부가 주말에 가게로 찾아가면 그렇게 반가워하셨거든요. 남들은 시댁에서 받는 스트레스로 시자만 들어도 치가 떨린다는데 저는 외롭게 살아서 그런 건지 좋은 시부모님을 만나서 그런 건지 시댁에 가는 것도 꺼려지지 않았어요. 불과 결혼 1년 차였기에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지 뭐예요. 글쎄 멀쩡히 회사에 다니던 남편이 휴직을 하겠다는 거예요. 오빠, 그게 무슨 소리야? 휴직이라니? 회사에서 무슨 문제 있어? 한 1년 쉬면서 내 인생을 뒤돌아볼 생각이야. 일종의 안식년이랄까? 사실 내 꿈이 백수로 사는 거였거든. 이게 무슨 개풀 뜯어먹는 소린가 싶어서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미친 거 아니야 정말? 누군 일하고 싶어서 이래? 나라고 회사 나가고 싶어서 나가냐고. 백수로 사는 게 꿈이었다고? 그럴 거면 결혼은 왜 했어? 설마 돈 벌어올 사람이 필요해서 나랑 결혼했던 거야? 말해봐. 남편은 능글맞은 미소를 보이며 그저 피식 웃기만 했어요. 그런 행동에 더 화가 나서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게 되었죠. 이거 명백히 사기 결혼이야. 난 당신처럼 무책임한 남자랑은 못 사니까 백수로 살고 싶거든. 차라리 이혼부터 해. 혜진아, 딱 1년만 쉴게. 회사에도 얘기 잘해놨으니까 1년 뒤엔 바로 복직할 수 있어. 자기계발하는 셈 치고 1년만 참아줘. 기어이 남편은 회사에 휴직계를 냈고 졸지에 저는 외벌이로 남편을 부양하게 되었어요. 제 사정을 들은 직장 동료들은 어이가 없다며 저보다 더 난리를 쳤죠. 혹시 정대리 남편 바람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으면 한창 벌어도 시원찮을 판에 휴직이라니. 그것도 1년이나. 혹시 모르니까 남편 감시 잘해. 괜히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선배 말 맞다나 저희 남편 행동을 보면 의심스러운 구석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쉬겠다는 사람이 회사에 다닐 때보다 훨씬 더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운동도 어찌나 열심히 하는지
누가 보면 대회라도 나가는 사람 같았거든요. 게다가 술, 담배도 끊고 인스턴트 음식도 딱 끊고는 꼴에 유기농 채소와 과일만 입에 댈 정도였죠. 그 바람에 식비는 둘이 벌 때보다 배는 더 나갔지만 남편은 아랑곳 않고 비싼 식재료를 사들였어요. 정말 너무 좋은 시어머니만 아니면 참고 싶지 않았을 정도예요. 시부모님 생각하며 참았더랬죠. 거기다 제가 일어나기도 전에 먼저 일어나서 아침 운동을 하고 오지를 않나. 낮 시간에도 어디를 다니는지 툭 하면 집을 비우고 다녔어요. 참다 못한 저는 회사에 일주일 휴가를 내고 남편 뒤를 밟았어요. 그런데 며칠을 쫓아다녔지만 남편의 행동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더라고요. 새벽부터 운동을 하고 몸에 좋다는 채소로 즙을 짜서 먹고 매 끼니마다 신선한 재료로 밥을 지어 먹는 것 외엔 별 일을 안 했거든요. 단지 의심스러운 게 있다면 낮 시간에 잠깐씩 병원에 들리곤 했는데 딱히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것 같지는 않고 누군가 병문안을 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5일째 되는 날 남편이 병원에서 나오는 걸 확인하곤 병원에 들어가 남편의 행적을 쫓았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드나들던 병실에서 간병인 아주머니가 나오더라고요. 아, 사위분 찾아오셨구나. 사위라뇨? 누구 사위요? 누구긴 1103호 아주머니 사위지. 요 앞에 빵집에 갔으니까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들어가서 기다려요. 그 말에 다리에 힘이 빠져서 한참을 벽을 짚고 서 있었어요. 남편이 나 몰래 두 집 살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그리고는 용기를 내서 1103호 병실로 들어갔어요. 2인실 병실 침상엔 젊은 여자 환자랑 중년 여성이 나란히 누워 있었어요. 간병인 아주머니가 사위라고 했으니 젊은 환자는 아닐 테고 중년 여성이 남편이 찾는 사람일 거란 생각에 곁으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얼굴이 많이 낯익더라고요. 그래서 이름표를 봤더니 세상에 오정숙, 제 친엄마 이름이었어요. 제 발소리 때문에 잠에서 깼는지 중년 여성이 눈을 떴어요. 그리곤 제 얼굴을 살피더니 울먹이는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혜진아. 20년이 흘렀지만 엄마 목소리는 예전 그대로였어요. 엄마는 눈물이 그렁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지만 저는 선뜻 다가가지 못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나를 버리고 떠난 엄마를 용서할 수 없었거든요. 엄마도 독을 쓰고 서 있는 제 표정을 보시더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릴 뿐이었죠. 그때 빵집 봉투를 손에 들고 병실로 돌아온 남편은 저를 보고는 놀라서 뒷걸음질을 쳤어요. 그런 남편한테 다그치듯 물었죠. 오빠, 어떻게 된 거야? 오빠가 왜 이 사람이랑 같이 있어? 왜 오빠가 이 사람 사위 노릇을 하고 있었냐고? 혜진아, 화내지 말고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다 설명해 줄게. 더 들을 거 없어. 내가 지금껏 어떻게 살았는데 자식 버리고 나가선 한 번도 안 찾아온 사람이야. 날 찾고 싶었다면 유전자 등록 정도는 했을 거야. 근데 안 했더라. 그래놓고 이제 와서 무슨 엄마야. 병들고 나니까 보살펴줄 자식이 필요한 거라면 난 사양할래. 엄마도 날 버렸는데 나라고 엄마 못 버리란 법 있어? 그러니까 오빠도 더는 이 사람 만나지 마. 그런 거 아니야. 너 데려가시려고 몇 번이나 너희 집에 가셨었대. 장인어른께서 널 안 보내신 거야. 그건 너도 알고 있잖아. 너 혼자 서울에 있다는 걸 알게 되셨을 때는 이미 몸이 많이 안 좋아지셔서 어쩔 수 없었던 거라고. 남편은 저도 알지 못하는 제 친엄마의 근황을 제게 들려주었어요. 결혼을 앞두고 업체에 의뢰해 엄마를 찾아주려 했던 남편은 몇 달 전에서야 엄마 소식을 알게 되었다고 했어요. 엄마는 혼자 살면서 몸을 제대로 챙기지 않은 탓에 간이 안 좋아졌고 결국 몇 해 전부터 간경화가 심해져서 이식 외엔 방법이 없는 상태가 됐어요. 이런 몸으로 이제 겨우 행복하게 사는 딸 앞에 나타날 수 없다고 하자 저희 엄마한테 간이식을 해주려고 제 남편이 휴직을 하기로 한 거였죠. 이식 수여자 몸 상태가 좋아야 수술 성공률이 높다며 술, 담배도 끊고 유기농 채소에 몸에 좋은 음식만 입에 대며 운동을 해왔던 거예요.
엄마 없는 서름을 당하며 살아온 제게 친엄마를 만나게 해주려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결국 남편을 끌어안고 오열했지 뭐예요. 남편한테 너무 고맙고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쉬 멈추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한테 이혼까지 요구했던 제가 너무 한심하고 창피하더라고요. 몰랐으면 모를까 알게 된 이상 남편이 간이식을 하게 놔둘 수는 없었어요. 아무래도 딸인 제 간이 엄마한테 더 적합할 거란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남편을 회사에 복직시키고 제가 회사에 사표를 냈어요. 휴직을 하고 싶었지만 회사 사정상 육아휴직이 아닌 이상 긴 휴가는 불가능하다고 해서요. 얼마 뒤 엄마의 간이식 수술은 무사히 끝났고 이제는 저도 엄마도 건강히 잘 지내고 있어요. 남편은 그동안 떨어져 산 우리 모녀를 위해 저희 엄마와 함께 살자고 해줘서 지금은 전보다 큰 집으로 이사해서 엄마랑 같이 살고 있어요. 20년 만에 엄마 없는 서름을 벗게 된 저는 현재 첫 아이를 임신 중이에요. 아직 출산까지는 한 달도 더 남았는데 저희 엄마는 벌써부터 산후조리에 필요한 물품을 챙기고 계세요. 결혼식장에는 홀로 들여보냈지만 분만실엔 꼭 함께 들어가서 제 손을 꼭 잡아주시겠다나요? 첫 출산을 앞두고 많이 떨리긴 하지만 든든한 남편의 시어머니, 친정엄마까지 곁에 있으니 두려울 것도 없네요. 이제는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아기와 함께 엄마이자 아내, 그리고 저를 아껴주는 시엄마와 친정엄마, 두 엄마의 딸 노릇도 제대로 하며 살아볼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하루하루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